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근현대사 2강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근현대사를요 1강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박하사탐과 함께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박하사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강화도 조약 60년대와 70년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18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연도, 이름, 순서 정리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60갑자가 돌아가는 내용들. 왜냐하면 이 80년대부터는 이모년과 갑신년 이런 연도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원인, 전개, 결과 이 흐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있었어요. 피드백으로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첫 번째가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죠. 왕권 강화 정책,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을 비롯해서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지 준비되셨습니까? 연습장에서 함께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두 번째는 민생안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민생안정책. 삼정의 문란을 시장한 하나하나씩 전정군정 환곡을 해결하는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살펴봤고, 세 번째부터 외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흥선대원군 하면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먼저 박아두신 뒤에 살을 붙이시면 되죠. 외세와의 관계부터는 연도와 사건 이름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1866년부터 시작을 해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병인 박해, 그리고 66년 같은 해에 미국배 제네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네럴 셔머너 사건 어디로 들어왔었지요?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배가. 그리고 병인 박해를 복수하기 위해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하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었죠. 병인 양요. 그 다음 오페르트가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시도가 일어났어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이 오페르트 도굴 시도가 일어난 것은 물론 그 유물이 탐난 것도 있겠지만은 명분을 잡기 위해서였지요. 이 조선과의 통상수교를 목표로 했었던 서양 세력이 독일인 오페르트를 활용해서 명분을 잡고자 도굴 시도를 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연도 좀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이런 키워드도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사를 아무래도 외우고 나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암기법으로는 동글동글입니다. 동글동글. 동글동글이 많죠. 오페르트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1868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외우시면 68년 정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이야기지만 70년까지만 딱 여기 쓸게요. 1871년에는 제네럴 셔머노를 복수하기 위해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신미양요가 발발을 했고, 그 즉시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를 끝으로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병재 씨를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병재 씨가 군대를 제대하고 병신인 척하고 있다. 병제병신척으로 60년대 흥선대원군을 정리해 드렸었지요. 자, 7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870년대가 되었습니다. 187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아니라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됐어요. 직접 정치가 시작됐던 시기고요. 그와 함께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자영 가문이 권력을 잡는 민씨 세력의 집권, 요게 키워드였습니다. 민세력의 집권. 흥선대원군은 물러난 거고요. 아직 죽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갔죠. 운현궁에서 생활하면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민세력이 집권하고 고종이 친정을 했었고, 이때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1875년 일본배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조규, 조일수조규 불호,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
조일통상 장정 이러한 개혁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60년대 내용과 70년대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병지병신청은 요 지우도록 할게요. 밑에 또 새로운 걸 정리를 할 거라서 요거는 조금 삭제를 이렇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880년대 본격적인 오늘 들어갈 내용이 되겠어요. 자, 1880년대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년 음료호, 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항구를 열었어요. 어디 열었습니까?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을 했고 그에 맞추어서 76년부터 일본으로 1차, 2차 수신사를 파견했죠. 1차, 2차, 3차 80년대 초반까지 자 76년, 80년, 83년 김기수, 김홍집, 박영효 이런 인물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문물을 보고 배워오라고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했고 80년대 특히 80년과 82년 이 사이에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비밀리에 파견했다는 특징이 있죠. 이걸 왜 비밀리에 파견했는지는 잠시 뒤에 하나의 사건을 배우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중국도 가보자. 청나라로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서양 문물을 비롯해서 일본 문물, 근대 문물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조에서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80년에 색깔을 다 흰색으로만 가고 있었네요. 자, 1880년에 언제지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돼요. 통리기무아문. 얘는 개화 담당 부서입니다. 개화를 담당하는 부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해서 여기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밑에 이 부서로 12개의 부서 12사를 설치해서 세부 항목을 담당하게 만들었던 내용이었죠. 자, 수신사하고 영선사를 파견하면서 통리기무아문까지 이어졌어요. 자, 얘도 좀 지우고요. 이제 갔다 왔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옆에 위에다 살짝 쓸게요. 일본으로 수신사를 갔고 청나라로는 영선사가 갔다. 이 정도. 이 아래 이렇게 영선사. 이들을 통해서 통리기무아문 개화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요. 이어서 1882년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82년이죠. 자, 80년에 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김홍집이 책을 한 권 가지고 들어왔죠. 김홍집이라는 인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중국인이 쓴 책을 한 권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로 그 책이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 되겠어요. 조선책략.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은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책이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썼던 책이라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책 내용을 봤더니 이런 말이 쓰여 있죠. 러시아가 내려올 것이다. 조선, 너 큰일 났어. 러시아가 내려올 거야. 너 이 중요 요충지인 니네 나라에서 러시아 막을 방법이 없지?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네가 막을 책략은 바로 조선아, 너는 앞으로 우리 청나라하고 일본 그리고 미국과 손잡으면 돼. 이렇게 쓰여있는 책이 퍼져나가는 거죠.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러시아 남하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반대하는 유생들이 있었지요. 이것에 반대하는 이만손이라는 인물이 만인소를 올리면서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만인소를 올리면서 아니 러시아가 내려올 거라고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는 본디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 나라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논리에 만인소를 올리면서 반대를 하고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개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그 순간에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조사시찰단을 비밀리에 파견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게 비밀리에 가게 되는 거였지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미국에 대한 이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을 때 이 강화도 조약으로 영향력이 약해졌던 청나라의 알선으로 결국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최초 서양과 맺은 조약이고요. 서양과 맺은 조약. 이게 뭐라고요? 최초 서양과 맺은 조약. 최초 서양과 맺은 조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약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겠죠. 뭐 치외법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랑 조약할 때 중간에서 조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중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중 조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참 미국 대단한 나라예요. 끝판왕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 갑니다. 최초에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게 됐어요. 최혜국 대우. 자, 최혜국 대우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 이게 무엇이냐? A, B, C 국가가 있고 둘이 조약 체결하면서 B한테 최혜국을 줬어요. 최혜국 대우. 그리고 1년 뒤에 C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C한테는 금광을 캘 권리를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금광 네가 캐가. 불평등하죠? 이때 B가 한마디 합니다. 야 A, 내가 최혜국이라며, 나 최고 혜택이라며 나 왜 안 줘? 이거 나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준 조약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조약을 최혜국 대우라고 하죠.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최초의 최혜국 대우는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 시리즈다. 최초 시리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최초 서양과 맺은 조약이자 최초의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883년이 넘어가면 일본도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고 다른 나라들도 최혜국 대우를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하나 주면 다른 나라 모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요. 하나 더 추가를 좀 할게요. 여기에는 이제 관세 협정이 들어가 있어요. 관세 협정.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 무관세였죠, 여러분? 이거 무관세. 일본 물건이 엄청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건 관세 협정이니까 뭔가 평등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 물건에 대한 세금 우리가 매겨야지. 우리나라에서 파는데. 미국이 정해요. 미국이. 엄청 불평등하죠. 이것도. 관세협정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 이 네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했었죠, 여러분. 통리기무하문, 개화담당 부서. 이 통리기무하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서와 또는 이제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글자를 박는 곳, 방문국이라던가 돈을 인쇄하는 전환국, 이러한 부서들을 만들었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게 돼요. 신식군대 별기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우고요, 이거는. 이건 최혜국 대우 설명이었으니까. 자, 조선 책략을 계기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던 거,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통리기무하문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이들은 신식군대가 되겠죠. 무슨 군대? 신식군대입니다. 자리가 좀 애매한데요. 신식군대. 양반 아들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신식군대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조선의 군인들, 오군영 있었죠. 조선 후기 오군영. 오군영은 구식군대가 되고 이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영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구식군대라고 하죠. 구식군대. 문제는 이 신식군대하고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이영에 대해서 월급을 막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불만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지? 별기군 때문이구나. 별기군 누가 만들었어? 통리기무하문에서 만들었네. 개화를 대체 왜 한 거야? 강화도 조약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양국에 무제한 유출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이 무제한으로 쌀을 가져가고 있었죠. 쌀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난한 하층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이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고, 하층민들의 불만과 위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이 구식군인들,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둘이 폭발을 하면서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조약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반란을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군란이 발발하게 됐어요. 82년이 이모년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이모년. 구식군대와 하층민의 불만이 표출이 되면서 이모군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별기군 때문에 차별받는 구식군인들과 강화도 조약 때 쌀을 일본이 다 가져가니까 불만 갖고 있는 하층민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전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빨간색이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식군인들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일본 때문이다. 일본 공사관을 파괴해버립니다. 일본 공사관 파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 공사관을 파괴한 구식군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켜요.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재집권을 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컴백과 동시에 민씨 세력을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하죠. 그때 민비는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컴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가짜로 민비 장례식을 열게 됩니다. 그것을 멀리서 민자영이 지켜보는 거죠. 자신의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기 장례식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었겠죠. 이를 박박 깔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은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통리기무아문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없앴겠죠. 통리기무아문을 없애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때 민자영이 칼을 꺼내 들게 됩니다. 자, 조선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한 나라가 있었지요.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바로 뛰어오겠죠. 누구? 청나라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 영향력을 잃게 된 청나라는 민씨 세력의 민씨의 요청으로 바로 청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청나라의 군대의 진압으로 이모군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지요. 결국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가서 납치당해서 끌려가면서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이 되겠어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 공사관을 파괴한 뒤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해서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통리기무아문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복수, 민씨의 요청으로 청군대가 이를 진압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모군란의 결과.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요. 바로 이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결과. 청나라의 군대가 이것을 진압했으니까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훨씬 더 심해지고, 우리 조선의 이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은 어드바이저를 뜻합니다. 외교 고문으로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인물이 들어오고요. 멜렌도르프. 그리고 군사 고문으로는 마건상이라는 중국인이 들어와서 내정을 간섭하게 되죠. 그리고 청나라와 엄청난 불평등한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10글자짜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조약은 내신 문제에서 굉장히 잘 다루고 수능 또는 공무원 한국사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조약 명칭과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10글자짜리 조약, 어떤 조약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자리 때문에 제가 위로 좀 쓸게요. 이거를 다시 이모군란의 결과 여기 갈게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 체결했다고 했죠?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정이다. 장정의 뜻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 자체가 뭐예요? 불평등한 조약의 뜻이죠. 장정이라는 게.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장정이고, 이 안에는 내지 통상권이 명시가 돼 있어요. 내지 통상권이 무엇이냐? 자, 일본 상인들은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에서만 살 수 있는 거류지 무역이었지요. 계양장 10리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10리에서 50리, 50리에서 100리로 확대가 되지만 100리 바깥으로는 못 나갑니다. 자, 그런데 내지 통상권은 청나라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경복궁 앞에서 니하오, 산골짜기 들어가서 짜이찌엔 하는 거죠. 청나라 상인이 막 들어오는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 상인들 이놈의 내지 통상권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돼요. 내지 통상권. 그리고 문제는 이놈의 최국 대우. 청나라 상인뿐 아니라 일본 상인, 미국 상인 다 들어옵니다. 조선의 본격적인 이제 침탈, 조선에 대한 침탈이 이놈의 내지 통상권 때문에 나타나게 됐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공사관 파기됐다면서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과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제물포 조약. 일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선, 너 때문에 우리 공사관 파괴됐잖아. 내가 직접 지켜야 되겠어. 나 너 못 믿어. 일본 경비군이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일본 경비군이 우리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제물포 조약. 아,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을 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80년 통리기무화문을 바탕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이모군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결과, 이 두 조약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칠판을 정리하고 이모군란 이후의 뒷이야기까지 조금만 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 1860년대 흥선대원군에 제가 수시로 반복하고 있죠. 근현대사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하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단행이 됐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1870년대로 들어가면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고종의 친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민씨 세력의 집권이었다. 민씨 세력의 집권. 이게 좀 중요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1876년 큰 사건만 쓸게요. 강화도 조약이 일어납니다. 일본과 체결한 조약,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880년이죠? 70년대니까 80년대부터 써야 되겠네요. 1860년대, 70년대, 1880년대로 들어가면서 1880년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본격적인 뭐였습니까? 개화정책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80년대는 개화정책의 시작. 이게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개화정책. 그리고 1882년에 두 개의 사건을 연달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76년하고 좀 순서를 맞춰볼까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랑 내용 아까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조약, 거중조정, 최초의 최혜국 대우, 그리고 관세협정이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다음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노랑에서 갑자기 또 흰색이 바뀌었는데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부식군인들의 차별 대우로 일어난 사건. 이 사건 다음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됐죠. 이모군란. 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현재 진행이 됐어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70년대 고종의 친정과 함께 80년대 개화정책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이모군란이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 시기에 양반들과 유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대별로 양반 유생들의 생각과 이 정책에 대한 내용,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생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처럼 성리학을 주장하고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정척사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아니야, 개화를 해야 돼, 개화를 주장하는 개화파가 있었죠. 두 파로 나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위정척사파는 절대로 통상을 해서는 안 된다, 통상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 기정진, 이런 유생들이 되겠습니다. 이항로, 기정진. 통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70년대로 들어갈 때는 이때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다, 항구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개항을 반대한다, 개항 반대 운동을 단행하고 있었죠. 개항 반대 운동. 70년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킨 결정적인 인물이 최익현의 상소였어요. 최익현이 결정적인 인물이었는데 흥선대원군과 같이 개항 반대를 주장하고 있었고,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놈들이다, 외양일체를 표방하고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위정척사 운동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 체결하면 안 된다, 조선 책략에 반대하면서 이 통상, 이 개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린 개화를 반대한다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만손이 뭐 했다고 했어요? 영남 지역의 유생들을 모아서 만인소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80년대 위정척사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면 항일투쟁 운동으로 위정척사파 운동이 이제 계승이 되죠. 반면에 개화파의 경우에는 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이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 중상학파의 생각을 계승하고 있어요. 60년대가 초기 개화파가 만들어집니다. 초기 개화파. 60년대 초기 개화파로 우리 대동강에서 제네럴 셔머노를 소각시켰던 박규수가 초기 개화파였고요. 그리고 중인으로서 통역관으로 계속해서 청나라를 방문했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영환지락이라던가 해국도지, 이런 책을 조선으로 가지고 오면서 청나라처럼 개화를 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인물들이었죠. 이 초기 개화파, 개화파가 80년에 이제 통례기무하문이 만들어지면서 권력을 잡게 되겠죠. 민시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권력을 잡다가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둘로 나뉘게 됐어요. 청나라 스타일로 개화를 하자, 천천히 개화를 해 나가자고 주장을 한 온건 개화파가 있고요. 노랑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온건 개화파. 빠르게 개화하자고 주장하는 급진 개화파. 이 두 개의 개화파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와의 사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들을 사대당이라고도 불러요. 사대당, 또는 옛것을 그대로 성리학을 지켜야 한다, 지킬 수의 옛구자를 써서 수구당이라고도 표현하죠. 청나라 스타일대로 동양의 성리학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가지고 오자고 하면서 동양의 제도, 동도, 서양의 기술, 동도서기를 표방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로 김홍집과 김윤식,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김홍집은 또 나왔네요. 언제 나왔었습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의 계기가 됐었던 2차 수신사 김웅집의 조선책략, 그때 한번 나왔었지요. 김웅집, 김윤식이 대표적인 이 온건개혁파 동도석이었고요. 이들은 청나라와 매우 가까운 친청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혁파는 조선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나라 사대 끊어야 된다. 독립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독립당. 사대를 청산하자. 일본 스타일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우리도 기술과 제도 모두 개혁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인물들로 김옥균, 박영휴, 서재필, 서광범 이런 인물들이 급진개혁파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온건개혁파하고 급진개혁파, 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모군란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나요? 두 개 있었죠, 여러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고요. 일본과 체결했던 제물포 조약이 있었어요. 제물포 조약은 일본 경비군이 주둔한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일본 경비군이 주둔하게 되고 우리는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모군란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권력 잡겠어요? 친청파, 온건개혁파가 권력을 휘어잡고 고위관직자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급진개혁파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똑똑했던 김옥균과 박영효 같은 인물들은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죠. 일본과 가깝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본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기 시작해요. 일본 경비군들이 얘기합니다. 일본 공사랑 같이요. 우리의 힘으로 청나라 쫓아내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합시다! 급진개혁파는 일본 경비군과 비밀리에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 되겠어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혁파와 일본 경비군이 때를 기다리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고위 관료들과 민세력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우체국이었던 우정총국 개국일이었어요. 개국 축하연. 오픈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다들 커팅식 하고 박수치고 와인잔 돌리면서 축하합니다 하는 그 자리를 일본 경비군과 함께 급습을 한 거예요.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하나하나 고위 관료를 제거하면서 급진개혁파가 권력을 틀어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지금 옆에 우리 돈범쌤이 CG 작업으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14개조 개혁 정강.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여러 개가 있어요. 먼저 인민평등권, 이게 키워드 단어예요. 신분제 철폐를 주장했고 세금을 이 여러 군데서 걷지 말고 호조에서 걷어라. 호조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키워드 단어예요. 인민과 호조가 보이면 갑신정변입니다. 14개조 개혁정강 내용이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 급진개혁파는 굉장히 중요한 입헌군주정을 표방하게 돼요. 엄청난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죠. 근대적 정치적인 개혁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노랑을 두 개 들고 있네요. 토지 제도 개혁이 없어요. 백성들은요, 신분제 철폐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토지 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혁이 없죠. 그리고 이들은 지식인들이었고 유생들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따르지 않겠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수세에 몰린 민세력. 여러분,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부터 쉬운 거. 청나라를 또 끌어들이게 되죠. 청나라의 원군이 들어와서 청군대가 갑신정변을 진압해버리고 말았어요.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청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럼 누구랑 부딪힐까요? 일본 경비군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여긴 경비군이고요. 여긴 정예 병력이에요. 이때 일본 경비군이 도망을 치고 자신들의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려요. 급진개혁파송을 놔버린 거지. 청나라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사관을 또 파괴합니다. 두 번째 파괴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런 순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일촉즉발까지 오게 됐어요. 전쟁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조약을 체결하죠.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양국군 모두 동시에 철수하자. 조선에 있다간 전쟁 날 것 같다. 동시에 철수하자. 하지만 파병 시에 반드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라. 이 얘기는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 얘기예요. 청나라 군대 보내면 일본도 들어오겠다. 이 텐진 조약. 뒤에 90년대 아주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To be continue. 이 텐진 조약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일본은 공사관이 파괴된 빌미로 또 한 번의 조약,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또 가져가게 돼요. 자, 배상금을 가져간 두 개의 조약이 있네요. 제물포조약하고 한성조약.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모군란이 제물포조약이고요. 그죠? 공사관을 제물로 삼아서 군대를 보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한성조약이라는 거. 조약 이름을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외워볼까요? 아유, 도문쌤, 이제 좀 돈 좀 갚아. 돈 좀 빌려간 거 좀 갚아. 이제 좀 갚아. 이제 갚아. 임제 갚아. 돈 이제 좀 갚아라. 이렇게 외우시면 또 쉬운 팁으로 키워드 하나 잡고 이모군란 제물포, 갑신정변, 한성조약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갑신정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의 침탈, 그리고 둘의 라이벌 관계는 더욱더 심해지면서 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84년 이후 1885년, 지금 자리가 없어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 건데요. 옆에 CG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85년에 러시아하고 조선이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거 순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갑신정변 직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청나라,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 독일 영사 부들러와 조선 사람 육일준이 조선 중립화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씨알도 안 먹히게 되죠. 주장하였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한능검 중급에서 육일준의 단독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서유견문, 이 책을 쓴 인물, 육일준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육일준까지 갑신정변 직후라는 거, 이 순서도 반드시 정리하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두 번 판서를 통해서 60년대부터 80년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70년대 강화도 조약, 그리고 메인은 바로 이 80년대였죠.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에 대한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시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근현대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3강에서는 1890년대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3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